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음이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계시지 않습니까? 늘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힘든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 말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해주고 도와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 지쳐갑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불쌍해 보이는데 정작 내 마음만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무 냉정한 건가? 내가 인정이 없는 건가?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먼저 손을 내밀었고 내 것을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 속에서 가끔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도와주고 또 도와줘도 그 사람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조금이라도 거절하면 더 서운해하고 더 억울해합니다. 마치 내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죄책감과 뭔가 이상한데 하는 불편함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정말 약한 사람이라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더 힘듭니까? 늘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을 듣고 죄책감을 느끼며 계속 뭔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항상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돌보느라 자신의 감정조차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티내지 않고 도움을 받으면 미안해하며 빨리 자립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늘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여전히 불만이 많으며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정말 처한 상황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관계를 대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쯤 만났을,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곁에 두고 있을지 모르는 특별한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늘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황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도움이 필요해 보이지만 정작 가장 많은 것을 받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 앞에서 자꾸 죄책감을 느끼고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계속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냉정해서도 인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가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한쪽이 계속 주고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하는 관계. 한쪽은 늘 미안해하고 한쪽은 늘 서운해하는 관계. 그런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이제야 뭔가 기준이 생긴 것 같다. 그리고 그 기준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유형의 사람들이 보이는 구체적인 모습들, 그들이 사용하는 말과 행동의 패턴들,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앞에서 자꾸 무너지게 되는지 그 심리적 구조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혼란과 불편함이 무엇 때문인지 이제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항상 억울하다는 말부터 꺼내는 사람. 이순자 씨는 70대 초반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최미경 씨와는 5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최미경 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어. 애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남편은 나만 보면 짜증내고 나는 평생 뭐 하나 제대로 해본 게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아. 이순자 씨는 처음에 최미경 씨가 정말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서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위로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순자 씨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최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그래도 괜찮잖아. 나는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픈데 병원 갈 시간도 없어. 이순자 씨가 손주 이야기를 하면 최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손주는 그래도 잘 크잖아. 우리 손주는 말도 못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 심지어 이순자 씨가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했을 때도 최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여행이라도 다니니까 좋겠어. 나는 평생 어디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 이순자 씨는 점점 최미경 씨와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결국 최미경 씨의 억울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순자 씨는 최미경 씨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순자 씨는 같이 점심을 먹기로 한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갑자기 손주를 봐줘야 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최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진짜 억울해. 다들 나한테만 이러는 것 같아. 언니까지 이러면 나는 어떡해. 이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198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어린이집에서 흥미로운 관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보니 일부 아이들은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 특정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울음을 크게 터뜨리고 선생님이 달려오면 울음을 더 심하게 우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계속 관찰한 결과 이 아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울음을 크게 터뜨릴수록 선생님의 관심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학습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은 실제로 다치지 않았을 때도 심지어 놀이 중에 약간의 실수만 있어도 먼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울음이 관심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좋았기 때문에
울 이유가 없을 때도 우는 행동을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는 이런 패턴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형태가 조금 바뀔 뿐입니다. 어른이 된 후에는 울음 대신 억울함을 먼저 꺼냅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배려해주고 미안해한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실제 상황과 상관없이 습관처럼 나오게 됩니다. 마치 어린이집에서 다치지도 않았는데 우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항상 억울하다는 말부터 꺼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위치를 정해놓습니다. 나는 피해자이고, 나는 억울한 사람이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위치입니다. 이 위치가 왜 중요할까요? 피해자의 위치에 서면 여러 가지 이득이 생깁니다. 첫째,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셋째, 내가 뭔가 잘못해도 상황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화의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항상 억울함을 먼저 꺼냅니다. 이순자 씨의 경우를 다시 보십시오. 최미경 씨는 이순자 씨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억울함으로 대화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순자 씨는 최미경 씨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패턴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대부분은 과거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억울함을 표현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반복되면서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이 관심과 배려를 얻는 방법이라고 학습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습관이 되면서 실제로 억울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억울함을 먼저 꺼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점점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억울함으로 얻어낸 관심은 진짜 관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억울함을 표현해야 같은 수준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본인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만듭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다. 억울함이란 결국 상황에 대한 해석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억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항상 억울하다는 말부터 꺼내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억울함의 렌즈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렌즈를 통해 주변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가 말했듯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항상 억울하다는 말부터 꺼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억울함을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 고마워하며 빨리 자립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항상 억울함을 먼저 꺼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억울함을 통해
관계에서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감정을 느낄 권리가 있고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권리가 있으며 관계에서 균형을 원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상 억울하다는 말부터 꺼내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불편함은 정당합니다. 그것은 관계가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항상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 박정혜 씨는 60대 후반입니다. 오랜 친구인 김은숙 씨와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김은숙 씨는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은숙 씨와 약속을 잡으면 10중 8구 취소되거나 늦었습니다. 처음에 박정혜 씨는 이해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안 좋고 집안일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김은숙 씨가 약속을 못 지킬 때마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미안해. 손주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어. 차가 막혀서 어쩔 수가 없었어. 요즘 길이 왜 이렇게 막히는지 모르겠어. 남편이 갑자기 어디 가자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 박정혜 씨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은숙 씨는 늘 뭔가 때문에 약속을 못 지켰지만 정작 그것을 미리 알려주거나 다음부터 조심하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박정혜 씨는 김은숙 씨와 함께 등산 모임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김은숙 씨는 1시간이나 늦게 나타났습니다. 미안해. 나오려고 하는데 아랫집 사람들이 올라와서 베란다 물이 샌다고 당장 보자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박정혜 씨는 그날 등산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늦게 도착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미 출발한 뒤였습니다. 며칠 후 박정혜 씨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많이 아쉬웠어. 우리 함께 가려고 했는데. 그러자 김은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 아랫집 사람이 그 시간에 올라오지만 않았어도 안 그랬을 텐데. 요즘 사람들이 다 그래. 다들 자기 생각만 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어. 박정혜 씨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은숙 씨는 미안해하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전혀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줄리안 로터는 통제 위치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로터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내적 통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 자신의 선택과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외적 통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 운, 상황,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외적 통제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외부 요인을 먼저 찾았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운이 나빠서, 다른 사람이 방해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중요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상황 탓, 다른 사람 탓을 하다 보니 자기 행동을 바꿀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이것을 더 발전시켜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으로 설명했습니다. 항상 상황 탓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바뀔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상황 탓만 계속했습니다. 항상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뭔가 잘못되면 즉시 외부 요인을 찾습니다. 차가 막혀서, 몸이 안 좋아서, 누가 전화를 해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런 설명들은 전부 사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차가 막혔을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느냐입니다. 차가 막힐 것을 예상하고 일찍 출발할 수도 있었고, 몸이 안 좋으면 전날 미리 말할 수도 있었고, 약속 시간을 미리 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런 선택지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상황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김은숙 씨를 다시 보십시오.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은숙 씨는 아랫집 사람에게 지금 급한 약속이 있어서 돌아와서 확인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었고, 박정혜 씨에게 미리 전화해서 급한 일이 생겨서 늦을 것 같다고 알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늦은 것에 대해서도 아랫집 사람 탓, 나이 든 사람들 탓을 하며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패턴의 핵심입니다. 자기 선택은 보이지 않고 상황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책임지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부모가 대신 해결해줬거나 아니면 너무 엄격하게 꾸중을 들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후에도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문제는 이런 패턴이 관계를 망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점점 신뢰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는데 그 사람은 조금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은 외부 사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 때문이다.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차는 누구에게나 막히고 몸은 누구나 안 좋을 때가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은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항상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선택권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을 상황에게 넘겨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항상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이해가 반복되면서 여러분이 계속 손해를 보고 계속 실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을 겪는 사람은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항상 어쩔 수 없었다고만 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자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그 사람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패턴에 계속 맞춰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약속을 지킬 권리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할 권리가 있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권리가 있습니다. 항상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실망은 정당합니다. 그것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진실되지 않은 사과. 정성호 씨는 60대 중반입니다. 같은 성당에 다니는 조민수 씨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조민수 씨가 정성호 씨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이번 달에 급한데 쓸 돈이 좀 필요해서요. 다음 달 초에 꼭 갚을게요. 정성호 씨는 5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번에 빌려준 돈 말인데. 아, 형님. 정말 미안해요. 이번 달에 애들 학원비 나가고 집 수리비 나가고 하니까 형편이 좀 안 좋아서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음 달에는 꼭 드릴게요. 정성호 씨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조민수 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정성호 씨는 성당에서 조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조민수 씨는 새로 산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번 주말에 설악산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정성호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돈은 없다고 하면서 등산은 가고 새 옷도 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성호 씨가 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 집사님, 저도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빌려준 돈 좀. 그러자 조민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미안해요. 제가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요즘 집안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요. 형님은 저보다 사정이 나으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줄 알았는데. 정성호 씨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자기가 돈 때문에 너무 따지는 사람 같아서 미안해졌습니다. 199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에런 라자르는 진짜 사과와 가짜 사과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라자르는 수천 건의 사과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라자르는 이런 사과를 비사과라고 불렀습니다. 사과처럼 들리지만 사과가 아닌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요. 미안해요. 제가 원래 그래요. 미안해요. 제 입장 이해하시잖아요. 이런 말들은 미안해요로 시작하지만 뒤에 나오는 말이 그 사과를 무효화시켰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사과하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두 가지를 동시에 얻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화를 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사과를 했으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자기 행동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책임은 지지 않았으니까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이것을 책임 회피 전략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관계는 유지하면서 자기 행동은 바꾸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진실되지 않은 사과에는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의 사과에는 항상 하지만이 붙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요.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도 아시잖아요. 이 하지만 뒤에 나오는 말이 진짜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대부분 자기 변명이거나 상대방을 탓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이들의 사과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제가 이러려던 건 아니었어요 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갚겠습니다가 아니라 형편이 나아지면 갚을게요 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언제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들의 사과 후에는 오히려 상대방이 미안해집니다. 조민수 씨를 다시 보십시오. 정성호 씨가 돈 이야기를 꺼내자 조민수 씨는 형님은 저보다 사정이 나으시니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정성호 씨를 미안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마치 정성호 씨가 여유 있으면서 인정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이 패턴의 핵심입니다. 사과는 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진짜 사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사과는 관계를 유지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심으로 미안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늘 미안하다고 하지만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도덕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로 증명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실제로 행동이 바뀌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실되지 않은 사과를 하는 사람은 칸트가 말한 진정한 도덕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 진심이 담긴 약속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진실되지 않은 사과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과를 받아주고 싶은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반복되면서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오히려 여러분이 더 미안해지고 조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사과는 간단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진실되지 않은 사과만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미안해요라는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뿐 자기 행동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속 상처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권리가 있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권리가 있으며 사과 후에 오히려 미안해지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당신이 예민하다고 말하는 사람. 복지관에서 함께 노래 교실을 듣는 강미숙 씨 이야기입니다. 윤정순 씨와 강미숙 씨는 같은 반에서 5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윤정순 씨는 자주 강미숙 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언니 미안한데 오늘 저녁에 급한 일이 생겨서 우리 손주 좀 봐줄 수 있어요? 언니 마트 가는 길에 우리 집 쌀 한 포대만 같이 사다 줄래요? 언니 내일 병원 가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혼자 가기가 무서워서요. 강미숙 씨는 처음에는 도와줬습니다. 복지관 친구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탁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부탁이 들어왔고 강미숙 씨는 자기 일정을 미루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강미숙 씨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정순 씨 미안한데 오늘은 좀 어려워요. 저도 병원 가야 해서요. 그러자 윤정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언니도 바쁘시네요. 그런데 언니, 혹시 제 부탁이 부담이 되셨어요? 저는 우리 사이가 그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강미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인색하게 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언니 괜찮아요. 제가 언니 마음을 몰랐네요. 근데 솔직히 그 정도 가지고 그러시면 저는 좀 서운하네요. 우리가 남이에요? 강미숙 씨는 결국 그날도 윤정순 씨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며칠 후 강미숙 씨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순 씨, 저도 제 일이 있어서 매번 도와드리기가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윤정순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뭐 큰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원래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잖아요. 강미숙 씨는 그날 밤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작은 일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걸까? 195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인지부조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인지부조화란 내가 믿고 있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서로 맞지 않을 때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었습니다. 페스팅거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우 지루한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난 후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 작업이 재미있었다고 다음 사람에게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로 그 작업이 재미있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믿음과 나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사실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자기 기억을 바꿨습니다. 아, 그 작업이 실제로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라고 스스로를 설득한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이론을 관계에도 적용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너는 예민해라고 반복해서 말하면
당신 안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나는 정당하게 불편함을 느꼈다라는 당신의 경험과 너는 예민한 사람이야라는 상대방의 말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예민한 걸까? 내가 너무 작은 일에 신경 쓴 걸까?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 자기 감정을 무효화시키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심리학자 조디 메신저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공통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행동에 대한 정당한 불만을 받았을 때 그 불만의 내용을 다루는 대신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의 감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내가 늦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예민한 게 문제야. 내가 부탁을 많이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인색한 게 문제야. 이렇게 하면 원래 문제는 사라지고 상대방의 성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예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절대 자기 행동을 반성하지 않습니다. 강미숙 씨가 부담스럽다고 했을 때 윤정순 씨는 제가 너무 자주 부탁을 드렸나 보네요. 죄송해요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순 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니가 너무 예민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는 윤정순 씨의 잦은 부탁이 아니라 강미숙 씨의 예민함이 됩니다. 둘째,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비정상으로 만듭니다. 그 정도 가지고 그러시면 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이 과도하다는 의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느끼지 않을 거라는 암시입니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이들은 관계를 인질로 잡습니다. 우리가 남이에요? 이웃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미안하게 만듭니다. 마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이 패턴의 핵심입니다. 정당한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을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자기 행동을 인정하면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부탁하고 계속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자기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자기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혹시 또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들을까봐 입을 다물게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나를 정의하게 두는 순간 나는 나 자신을 잃는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건 예민한 거예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 감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불편하면 불편한 것이고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감정입니다. 당신이 예민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르트르가 경고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당신을 통제하려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당신이 예민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담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내용을 다루지 않고 당신의 감정을 문제 삼는다면 그것은 조종입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합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예민하다고만 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함으로써 자기 행동을 계속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신호를 믿으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5번째, 피해자 위치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 이사 오기 전 살던 동네에서 알게 된 한수진 씨 이야기입니다. 한수진 씨는 이웃인 김영란 씨를 10년 넘게 알고 지냈습니다. 김영란 씨는 늘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김영란 씨는 남편과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수진 씨, 저 혼자 애들 키우려니까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수진 씨는 안쓰러워서 여러 가지로 도와줬습니다. 반찬도 자주 갖다 주고 아이들 학원비도 몇 번 보태줬습니다. 김영란 씨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인도 소개해줬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김영란 씨는 일자리를 몇 번 구했지만 번번이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 거기 사장이 저한테 너무 심하게 대해서 못 다니겠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몸이 안 좋아졌어요. 어떡해요? 한수진 씨는 그럴 때마다 위로했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 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영란 씨는 힘들다고 하면서도 정작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직업 훈련을 받아보라고 하면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것 같아요라고 했고, 작은 일이라도 해보라고 하면 그런 일은 제가 못해요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한수진 씨는 김영란 씨의 아들이 대학생이 된 걸 알았습니다. 이제 조금 사정이 나아졌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영란 씨는 여전히 힘들다는 말만 했습니다. 수진 씨, 애가 대학 가니까 돈이 더 들어요. 저 혼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한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란 씨, 이제 아들도 컸으니까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애는 공부해야죠. 제가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애까지 고생시킬 순 없어요. 한수진 씨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김영란 씨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아지지 않은 게 아니라 나아질 수 없었습니다. 김영란 씨가 그 위치를 내려놓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한수진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영란 씨, 이제는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김영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마저 저한테 그러시면 저는 어떡해요? 저는 평생 이렇게 혼자 힘들게 살아야 하나 봐요. 한수진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김영란 씨는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위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196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학습된 무력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불쾌한 소음을 들려줬습니다. 한 그룹은 버튼을 누르면 소음을 멈출 수 있었고, 다른 그룹은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소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두 그룹 모두에게 새로운 과제를 줬습니다.
이번에는 두 그룹 모두 간단한 방법으로 소음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금방 방법을 찾아서 소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룹은 달랐습니다. 방법이 있는데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학습이 너무 강력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셀리그만이 발견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무력감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심리학자 제임스 코이는 이것을 2차적 이득이라고 불렀습니다. 2차적 이득이란 문제가 있음으로써 얻게 되는 부가적인 혜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픈 사람은 주변의 관심과 배려를 받습니다. 힘든 사람은 도움과 지원을 받습니다. 약한 사람은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득이 너무 좋으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코인의 연구에서 일부 사람들은 회복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회복을 미뤘습니다. 왜냐하면 회복되면 더 이상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 위치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해결책을 거부합니다. 한수진 씨가 김영란 씨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했지만 김영란 씨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직업 훈련도 안 되고 작은 일도 안 되고 아들 아르바이트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해결되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니면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둘째, 이들은 상황을 과장합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김영란 씨의 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실제로는 10년 동안 살아왔고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아니게 되니까요. 셋째, 이들은 도와주려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한수진 씨가 거리를 두려고 하자 김영란 씨는 수진 씨마저 저한테 그러시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한수진 씨를 붙잡는 말입니다. 마치 한수진 씨가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이 패턴의 핵심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위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피해자의 위치는 안전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실패해도 상황 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진짜 도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지치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10년이 지나도 김영란 씨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영란 씨는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한 것은 계속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살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 위치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계속 물고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잡게 되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물고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자의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도움은 자립하게 만드는 것이지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피해자 위치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인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몇 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 일어서려고 합니다. 감사해야 하고 빨리 자립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피해자 위치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일어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어서면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그 사람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진짜 도움인지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때로는 계속 도와주는 것보다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것이 진짜 도움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무력감은 정당합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변하지 않는 관계는 여러분만 지치게 만듭니다. 6번째, 거리를 두려하면 더 약해지는 사람. 교회 성가대에서 함께 활동하는 박영숙 씨 이야기입니다. 박영숙 씨는 같은 성가대원인 이미란 씨와 7년 정도 알고 지냈습니다. 이미란 씨는 늘 박영숙 씨에게 의지했습니다. 영숙 언니, 오늘 연습 끝나고 집까지 같이 가요. 혼자 가면 무서워요. 언니, 다음 주 찬양 선곡 좀 도와줘요. 저 혼자는 자신이 없어요. 박영숙 씨는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이미란 씨가 힘들어 보였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미란 씨는 점점 더 자주 연락했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영숙 씨는 자기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박영숙 씨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미란 씨, 미안한데 오늘은 먼저 들어가야겠어요. 집에 할 일이 있어서요. 이미란 씨는 순간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래요? 언니도 바쁘시겠죠. 괜찮아요. 제가 혼자 갈게요. 언니는 편하게 가세요. 그 말투에 박영숙 씨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날은 먼저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이미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어제 혼자 집에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괜찮아요. 언니 걱정 마세요. 박영숙 씨는 깜짝 놀라서 전화했습니다. 미란 씨, 괜찮아요? 병원은 갔어요? 아니요, 언니. 저 혼자 처리했어요. 언니 바쁘신 거 아는데 제가 어떻게 부탁하겠어요? 이제는 제가 혼자 해야 할 때인가 봐요. 박영숙 씨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냥 같이 가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후로 박영숙 씨는 이미란 씨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몇 달 후 박영숙 씨는 다시 한번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미란 씨,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요. 앞으로는 매번 함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언니한테 짐이 됐나 봐요. 저도 알아요. 제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언니한테만 매달렸다는 거. 이제는 정말 혼자 살아야겠네요. 언니 없으면 제가 누구한테 기댈 수 있겠어요. 박영숙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가? 내가 이미란 씨를 버리는 건가? 그날 밤 박영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결국 이미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 씨, 어제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197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는 정서적 협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포워드는 수많은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상대방이 관계를 끝내려고 할 때 갑자기 더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당신이 떠나면 저는 어떡해요. 저는 이제 끝났어요. 포워드는 이것을 포그 전략이라고 불렀습니다. 두려움, 의무감, 죄책감이 약자였습니다. 상대방이 떠나려고 할 때 이 세 가지 감정을 자극해서 붙잡는 방법이었습니다. 포워드의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은 실제로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관계에서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죄책감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980년대 심리학자 해리언 러너는 이것을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러너는 가짜 약함과 진짜 약함을 구분했습니다. 진짜 약한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 감사해야 하고 빨리 회복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떠나려고 해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짜 약함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도움을 받아도 계속 약하고 상대방이 떠나려고 하면 더 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약함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약해 보임으로써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떠나려 하면 더 약해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타이밍을 정확히 압니다. 이미란 씨를 보십시오. 박영숙 씨가 거리를 두려고 할 때마다 정확히 그때 더 약해졌습니다. 혼자 집에 가다 넘어졌다는 문자, 이제는 정말 혼자 살아야겠네요 라는 말.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떠나려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서 그 순간 더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 이들은 상대방을 구원자로 만듭니다. 언니 없으면 제가 누구한테 기댈 수 있겠어요. 이 말은 박영숙 씨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말입니다. 마치 박영숙 씨만이 이미란 씨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구원자는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면 상대방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셋째, 이들은 죄책감을 극대화합니다. 넘어져서 다쳤다는 문자,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 이제는 정말 혼자 살아야겠네요 라는 체념. 이 모든 것은 박영숙 씨에게 당신이 나를 버렸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패턴의 핵심입니다. 떠나려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는 붙잡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함을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관계는 건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죄책감으로 묶여 있고 한쪽은 약함으로 통제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도 이미란 씨는 강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해야 박영숙 씨를 붙잡을 수 있으니까요.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함을 무기로 사용하는 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당신의 동정심을 노예로 만든다. 니체가 경고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약한 사람과 약함을 무기로 쓰는 사람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약한 사람은 당신이 떠나려 해도 이해하려고 합니다. 고마웠어요. 잘 지내세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약함을 무기로 쓰는 사람은 당신이 떠나려 하면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니체의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동정심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떠나려 하면 더 약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있고 여러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려 할 때 상대방이 갑자기 더 불쌍해진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관계는 붙잡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떠나고 싶으면 아쉬워하면서도 보내줍니다. 하지만 떠나려 하면 더 약해지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약함으로 당신을 붙잡으려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죄책감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심어놓은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냉정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입니다. 7번째, 우리 세대에 특히 잘 통하는 이유.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에서 만난 조순애 씨 이야기입니다. 조순애 씨는 70대 초반입니다. 평생 남을 배려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웃이 힘들면 먼저 도왔고 누가 어려우면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조순애 씨에게 최근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한 분이 자꾸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집에 갈 때 차 좀 태워줄 수 있어요? 였습니다. 조순애 씨는 흔쾌히 태워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니 동사무소에 서류 내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혼자 가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였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면 나는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언니만 믿었는데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조순애 씨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외면하면 누가 도와주겠어.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조순애 씨의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엄마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좀 거리를 두세요. 하지만 조순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안 배웠어.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야지. 어떻게 외면해.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착해요. 그래서 이용당하는 거예요. 조순애 씨는 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착한 게 왜 문제인가? 도와주는 게 왜 이용당하는 건가? 그날 밤 조순애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 말이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맞는 걸까? 며칠 후 독서 모임 친구가 조순애 씨에게 말했습니다. 순애 씨, 당신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그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당신한테만 그래요. 왜냐하면 당신이 안 거절하는 걸 아니까. 조순애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거절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거구나. 하지만 그래도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바꾸나요? 201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브루스 그로스먼은 세대별 취약성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로스먼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감정적 조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0대 이상 세대가 감정적 조종에 가장 취약했습니다. 특히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말에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로스먼은 세대적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60대 이상 세대는 인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이웃을 돕는 것이 미덕이었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성장했습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했고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치관이 현대 사회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심리학자 수전 크라우스는 이것을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크라우스는 60대 이상 세대가 특히 취약한 이유를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역할 상실감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필요로 하면 그것이 설령 조종이라 해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둘째, 외로움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보지 못합니다. 이런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면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셋째, 도덕적 압박감이었습니다. 60대 이상 세대는 거절하는 것은 이기적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면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크라우스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취약성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중에서도 특히 착하고 거절 못하는 사람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우리 세대가 특히 취약한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평생 배운 가치관 때문입니다. 조순애 씨를 보십시오.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야지. 어떻게 외면해. 이것은 조순애 씨가 평생 배우고 실천해온 가치입니다. 이것을 포기하라는 것은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용당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도와줍니다. 안 도와주면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으니까요. 둘째,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이제 독립했고 손주들도 바쁩니다. 아무도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당신만 믿어요. 당신 없으면 안 돼요라고 말하면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립니다. 설령 그것이 조종이라 해도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니까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외로움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가오면 반갑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따지기 전에 일단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거절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참고 힘들어도 도와줍니다. 거절하는 것보다 참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가 우리 세대에 특히 잘 통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착함, 외로움, 도덕관념, 거절 못하는 성향. 이 모든 것이 악용될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도
특히 착한 사람, 거절 못하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한국의 철학자 함석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함이 약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착하되 지혜로워야 한다. 함석헌이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착한 것은 좋지만 그 착함이 이용당하는 약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착함은 아름답습니다. 평생 남을 배려하며 살아온 그 마음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착함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외로움,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 거절 못하는 성향을 정확히 공략합니다. 함석헌의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착하되 누가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누가 착함을 이용하는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평생 배우고 실천해온 착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여러분의 착함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아는 사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아는 사람, 거절 못한다는 걸 아는 사람. 그들은 정확히 여러분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거절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도와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착하되 지혜로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입니다. 8번째, 이제는 관계를 정리해도 괜찮다는 신호. 등산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는 김철수 씨 이야기입니다. 김철수 씨는 65세입니다. 등산 모임에서 만난 박동진 씨와 3년 정도 알고 지냈습니다. 박동진 씨는 늘 김철수 씨에게 의지했습니다. 등산할 때마다 형님 차 태워주세요. 형님이 싸온 김밥 좀 나눠주세요. 형님이 길을 잘 아시니까 앞장서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동생처럼 챙겨주는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동진 씨는 늘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물도 안 챙기고 간식도 안 가져오고 심지어 등산화도 제대로 된 걸 안 신고 왔습니다. 형님, 물 좀 나눠주세요. 제가 깜빡했어요. 형님,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어요? 저 아침을 못 먹고 나왔어요. 김철수 씨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동진 씨, 왜 항상 준비를 안 하고 와요? 박동진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있으니까요. 형님이 다 챙겨주시잖아요. 김철수 씨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김철수 씨는 박동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동진 씨, 다음부터는 본인 것은 본인이 챙겨오세요. 저도 제 것만 챙기기도 벅찹니다. 박동진 씨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님, 제가 그렇게 부담이 됐어요? 저는 형님을 의지하고 따랐는데 형님은 저를 짐으로 생각하셨나 봐요. 김철수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등산 때 박동진 씨는 또 물도 안 가져오고 간식도 안 챙겨왔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물 좀 주세요. 제가 또 깜빡했어요. 김철수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바뀔 생각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구나.
김철수 씨는 다음 주부터 등산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동진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왜 안 나오세요? 형님 없으니까 등산이 재미없어요. 형님, 혹시 화나신 거예요? 김철수 씨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리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99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관계의 종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고트만은 수천 쌍의 관계를 장기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호가 나타날 때 관계가 끝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고트만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관계가 끝나는 것은 큰 사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신호들이 반복될 때였습니다. 고트만은 이것을 종말의 네 기수라고 불렀습니다. 첫째, 비난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아니라 성격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경멸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였습니다. 셋째, 방어였습니다.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담쌓기였습니다. 대화를 거부하고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트만은 이 네 가지 중 하나만 나타나도 관계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반복되면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갔습니다. 2000년대 심리학자 수전 실크는 고트만의 연구를 피해자 코스프레 관계에 적용했습니다. 실크는 피해자 코스프레 관계에서 나타나는 종말의 신호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반복입니다. 같은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변화 거부입니다. 문제를 지적해도 전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역공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당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넷째, 죄책감 조종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려 하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실크는 이런 신호들이 반복되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제는 관계를 정리해도 괜찮다는 신호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김철수 씨와 박동진 씨의 관계를 보십시오. 김철수 씨가 아무리 말해도 박동진 씨는 또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입니다. 깜빡했다고 하지만 매번 깜빡하는 것은 깜빡한 게 아니라 의도입니다. 둘째, 당신이 말해도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미안해하는 사람은 바뀝니다. 다음에는 안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은 미안하다고 말만 하고 행동은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금처럼 계속 의지하고 계속 받기만 하면 되니까요. 셋째,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김철수 씨가 본인 것은 본인이 챙기라고 했을 때 박동진 씨는 형님은 저를 짐으로 생각하셨나 봐요라고 했습니다.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김철수 씨가 냉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넷째, 당신이 지쳐갑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다섯째, 당신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해도 그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당신의 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관계가 일방적입니다. 당신은 계속 주고 그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합니다.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한쪽이 다른 한쪽을 먹여 살리는 관계입니다. 일곱째,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형님 없으니까 재미없어요. 이 말은 달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묶어두는 말입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함께하면 더 좋은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당신 없이는 못 사는 관계입니다. 이 신호들 중 3가지 이상이 보인다면 이제는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또 다른 나 자신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친구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입니다. 서로 주고받고 서로 배우고 서로 나아지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코스프레 관계는 다릅니다. 한쪽은 계속 주고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합니다. 한쪽은 지쳐가고 한쪽은 의존합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친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생관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냉정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당신만 지쳐간다면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충분히 참았습니다. 충분히 도와줬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끝내야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시간입니다. 지금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아, 이게 그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불편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이 시간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8가지 패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항상 억울하다는 말부터 꺼내는 사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 진실되지 않은 사과를 하는 사람, 당신이 예민하다고 말하는 사람, 피해자 위치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 거리를 두려하면 더 약해지는 사람. 그리고 왜 이런 패턴이 우리 세대에 특히 잘 통하는지, 언제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관계가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더 지쳤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인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도움이 진짜 도움이 아니었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자꾸 미안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죄책감을 이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모든 신호를 이제는 믿으셔도 됩니다. 평생 남을 배려하며 살아온 여러분의 착함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누가 여러분의 착함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구분하셨다면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거절할 용기, 거리를 둘 용기, 때로는 관계를 정리할 용기.
이것은 냉정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외롭다고, 의지할 데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관계를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외로울까봐 두려우신가요? 괜찮습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를 끝내야 나를 살리는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쁜 관계 하나를 끝내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좋은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어떤 관계가 건강한 관계인지, 어떤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인지, 그 알미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잇는 마음이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